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류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상상을 합니다. 아주 허망한 상상이죠. 얼마 전 독일 매체 브라보에 K-팝 신기록을 세우며 트위터를 점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2월 5일 기사였나 그래요. 기사 내용은 K-팝 팬들이 다시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문은 트위터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가 바로 K-팝 팬들이고, 팬들은 BTS 그리고 블랙핑크 등 이들의 흔적을 추적하기에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불이 난다고 전합니다. 물론 불이 난다는 건 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K-팝 팬들의 힘이 어느 정도냐? 온라인상에서는 슈퍼 강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작년에 K-팝 팬들에게 혼이 아주 거세게 났다고 매체가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결론은 간단히 말해 K-팝 팬들이 트위터를 정복했다입니다. 그 근거로 매체는 트위터에 포스팅된 것만 보면 K-팝 팬들이 올린 관련 소식이 무려 67억 건이고요. 매체도 독자들이 이 통계를 못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사 중간에 당신이 맞고 정확하게 들었다고 그 숫자가 바로 67억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숫자면요. 전 세계 인구가 76억이기 때문입니다. 76억.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0.88명당 한 개씩,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의 90%가 안 되는 사람들이 포스팅을 한 번씩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67억의 게시물은 대체로 예상하셨겠지만 BTS, 블랙핑크, 엑소 등 K-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에 관련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유튜브 조회수 기록이 또다시 깨졌다라는 보도의 내용이 작년 한 해 독일 각 경제면에 실렸고, 그러면서 늘 그렇듯 BTS나 블랙핑크가 거론이 됐었죠. 이런 신기록이 나올 때마다 한국 가수들 K-팝에 관련된 소식이 또 도배가 되고 독일 신문사 문화지면이 K-팝으로 가득 찼던 것이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67억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한국 플랫폼 다음이나 네이버 아니면 대중예술만 다루는 어떤 특정 플랫폼 한 곳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달 제가 독일 아미에 관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바이러시 룬프풍크 라디오 작가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본인이 트위터를 하는 이유는 방탄소년단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독일 아미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찾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만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용 플랫폼이 있다면 절대적일 텐데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될 것도 같은데 하는 생각. 그런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대충 보면 이 플랫폼이 먼저 K-팝 가수들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 가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생태계가 엄청 커져서 K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전 세계 팬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K-팝 스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미국의 팝 가수들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이제 한국 스타만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외국 가수들도 발굴하고 또 다른 나라 에이전시에서도 들어오면서 이들이 한국 가수를 발굴하고 성장시켜서 K-팝이 외국 기업들에 의해 재생산, 재확산되는 이런 방식으로 선순환되는 생태계, 그러면서 팝 관련해서는 유튜브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상,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까지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그분의 생각을 제가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본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한 허망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방탄소년단을 출범시킨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입니다. 잠시 JYP 박진영 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올라온 영상이니까 10년 전에 미래 예측한 박진영이라는 제목의 영상,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 음악시장 소비 트렌드를 예측한 박진영이라는 내용의 영상이죠. 10년 전이면 아마도 2010년에서 2012년 정도 이루어진 인터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사진만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유튜브 채널은 셀럽 잉글리시에서 출처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사회자가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음악시장에 관한 트렌드, 이에 대해 약간 비꼬는 모습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박진영 씨는 이에 대해 음악시장이 앞으로 스트리밍 중심으로 바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초고속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고 먼저 시장이 음반을 구매하는 쪽에서 스트리밍 사업으로 재편되어 왔었는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박진영 씨는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러겠어? 뭐 그런 정도가 시장의 분위기였죠.
박진영 씨는 한국에서 음반을 판매하는 것은 팬들을 위해 기념품을 하는 것이다라고 당시 현장 분위기상 한국 시장의 소비자 형태를 전해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독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소비 형태가 10년 전에만 해도 아주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박진영 씨의 안목에도 이 인터뷰 내용에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점이 있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 음악 시장은 아시겠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아주 빠르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이 되었고, 이를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시장 분위기가 이런 박진영 씨의 미래에 관한 시장 트렌드를 비꼬고 우습게 여길 정도로 당시 미국 및 유럽의 음악 시장은 후진적이었죠. 인터뷰를 보면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박진영 씨를 조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 왜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 같이 세계적으로 사업을 치고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선견 지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스포티파이는 뮤직 스트리밍 미디어 기업입니다. 2006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러나 서비스는 2008년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1년에 1억 8천만 유로 매출을 달성했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4천만 유로가 적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디지털 음원 서비스 기업인 벅스는 1990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0년 2월에 도메인에 등록해서 인터넷에 등장을 하죠.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00년이니까 이들보다 훨씬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변할 줄 알았고 사업도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만 머물렀고 왜 글로벌하게 시장을 넓히겠다고 크게 그림을 못 그렸을까요? 이뿐이 아니죠.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전에 우리에게는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죠. 혹자는 국내 시장부터 확실히 하고 세계로 뻗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요. 플랫폼 사업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모두 뺏겨버리죠. 얼마나 빨리 소비자를 자신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홀로그램 플랫폼 기업 ARHT 미디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우디컵의 한 장면입니다. 홀로그램 인터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 디에고 시모네는 마드리에서, 그리고 개겐 프레싱의 창시자 리버풀 감독 클럽은 리버풀에서, 그런데 보시는 프레스 컨퍼런스는 독일에서 홀로그램을 통해 기자들 앞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스티븐 호킹 물리학 박사를 홀로그램으로 홍콩 청중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글로벌한 플랫폼 기업이면 당연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국 시장 점유율이 높고 국가에서도 조금 밀어주고 그러겠지 생각이 드는데요. 천만에요. 홀로그램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서 아직 캐나다에서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처음부터 진출하고 봅니다.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똥값이죠. 그리고 이러다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의 딜리버리 히로, 이 회사는 전 세계 배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푸드 플랫폼 기업입니다. 놀라운 것은 설립된 지 10년 만에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우량주 30개가 모인 독일 닥스에 진입을 하죠. 그래도 계속 증자해서 기업 인수하고 다른 국가로 진출을 하고 무리하게 보이는데 사업을 확장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일단 나아가고 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사업 초기 목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회사가 2018년까지 적자였죠.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당연 적자를 기록하고 2019년 겨우 흑자로 들어섰는데요. 뛰어난 사업성으로 닥스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2배로 뛰어서 지금은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독일 기업에 축하드리고요. 잠시만, 제가 단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 문화와 기업 문화가 글로벌 회사를 태동시키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식 기반의 사회라 불리는 나라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 성장이 목표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맞춰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회사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한국 시장만 생각할 때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비록 스타트업일지라도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많겠지만 일단 여기서부터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면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최근 상장해서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희한한 뉴스가 하나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빅히트의 경쟁사가 SM이나 YG가 아니라 네이버다라는 기사였죠.
뭔가 모순적인 기사죠. 분명 YG나 SM하고 경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IT 기업인 네이버하고 경쟁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방탄소년단이 지금 아미와 함께 팬덤을 만들어가는 게 네이버랑 경쟁을 하는 거다라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판교 일대 IT 인력이 작년에 빅히트로 몰렸다고 하죠. 아마 올해도 계속 뽑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인력을 싹쓸이한다 할 정도인데 이미 경력직 100명을 채용을 했고 연봉도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보다 더 주고 거기에 회사 주식까지 얹어서 준다고 합니다. 자금으로 인력을 대거 확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간단합니다. IT 기반 컨텐츠 사업이 목표라고 하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와 함께 공연 플랫폼이자 팬 커뮤니티 웹인 위버스를 개발해서 이미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 107개국 75만 명이 관람을 했고 판매액만 최소 220억을 달성을 했죠. 이거는 그냥 모조리 순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IT 기업이 그렇죠. 재밌는 건 이런 유의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빅히트사의 방시혁 대표가 한국이 이루지 못한 꿈, 이 삼성도 이루지 못한 이 꿈을 지금 이렇게 이루겠다고 베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면 네이버하고 경쟁한다는 이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가장 뼈아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다 OS입니다. 독자 모바일 OS를 개발했는데 안드로이드에 밀리고 애플에 밀려 폐기하게 되죠. 이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플랫폼 사업에서 후퇴한다 바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대안으로 인텔과 연합해서 타이젠 OS를 만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하겠다는 회원사는 모조리 탈퇴했고 인텔은 자존심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타이젠의 점유율은 0.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객 확보에 우선을 둔 전략에 미숙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기업 KPMG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 요인으로 고객과 데이터 기술의 집중을 뽑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아마존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플랫폼 확대에 투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의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고객 확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냥 투자로 생각해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쿠팡이 만성 적자임에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전 세계에는 글로벌 고객을 미리 확보해서 이 과제를 아주 특별하게 뛰어넘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통해 일단 엄청난 고객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BTS에게 지금 IT를 장착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 IT 플랫폼 기반의 뮤직 아티스트 그리고 인터테인먼트 기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아미와 함께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세계 신기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두고 지금 외신은 2020년 글로벌 기업 중 가장 혁신적인 기업 4위로 애플보다 더 혁신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 기업의 상징인 애플이나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스마트폰 앱 위버스를 개발해서 출시했고 이를 전통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정보기술 접목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플랫폼 개발 하나 때문에 일단 빅히트를 혁신 기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는 순간 그 허망한 꿈이 실현될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럼 방시혁 대표의 꿈이 가능한지 이 위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다운받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BTS 팬클럽 커뮤니티가 있고 대략 10개 국어 정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에 머물지 않고 최근 헨리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입점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선미도 입점을 합니다. 여기에 P1 하모니, CL, 위클리 등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한 가수 그레이시 에이브럼스를 시작으로 해외 가수들까지 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세가 심상치가 않죠. 고객들과 접점을 계속해서 확대해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위버스가 이미 토종 세력인 네이버의 V라이브를 순식간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네이버가 위버스에 4,119억을 투자하고 네이버의 V라이브를 넘기고 위버스와 통합을 하는 대신 위버스를 운영하는 빅히트의 자회사 BNX의 지분 49%를 갖게 됩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YG와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위버스라는 생태계에 한국에서 제일 큰 인터테인먼트사도 동시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2019년에 위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한국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해버렸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미 절대 강자가 된 겁니다. 이제 위버스를 통해 빅히트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빅히트의 주식을 보면서 방탄 말고는 없잖아. 이건 버블이다 했는데 사실 빅히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위버스의 생태계는 이미 가수들과 팬의 소통 창구를 넘어서 콘서트 및 아티스트의 컨텐츠와 굿즈를 소비하는 이커머스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엔터테인먼트 강자로 이 분야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경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게 한번 쏠림 현상이 있으면 분명 세계 모든 아티스트들을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있는 생태계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다라는 이런 생각은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는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컨텐츠의 강국은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까지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 하는 것을 지식 기반의 사회라고 하죠. 오늘은 빅히트사를 집중 조명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신문을 바탕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